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계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백성의 행로로 유독 시작되었습니다. 초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3국이 정규군으로 참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초로 파병을 감행하며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인데요. 국제사회에선 연일 강도 높게 북한을 규탄하며 한반도까지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크고 작은 도발을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파병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국내에서도 여러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9월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 김포공항에서 3k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합니다. 공장은 2달째 가동을 멈췄습니다.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다 지금 제가 했어요. 이런 다 재, 먼지. 이게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아침에 딱 보니까 뭐 폭격 한번 딱 전쟁 나서 폭격 한번 맞는데 딱 그걸 연상이 되더라고 이게. 새벽 3시 공장 지붕에서 발생한 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업장 추산 2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다 했어요. 이거 뭐 비행기가 바퀴가 착륙하다가 부딪혔나? 누가 불을 갖다 지붕에 던졌나? 화재 조사관이 지붕에 먼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잔뜩 안에 뭐 봉지에 잔뜩 있다더니 그거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오물풍선이 맞다. 지붕 틈에선 이른바 오물풍선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발열 타이머가 작동하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물풍선이니까 그냥 쉽게적으로 지저분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 붙을지 아무 생각 못했죠. 이거는 뭔가 이 안에 발화장치하고 발화체가 있다. 이건 오물풍선이 아니야. 말 그대로 폭탄이지. 북한은 5월 28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차례 6,000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발견 지역 대부분은 수도권. 하지만 경남과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침범해온 오물풍선.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오물풍선 내부엔 북한에서 온 쓰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 그 박스 쪼가리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막 비닐봉지랑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뭔가 봤더니 여기서 안내방송에서 오물폭탄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진 않아요? 아니, 안 무서워요. 쟤네들은 좀 이상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예상치 못한 오물풍선의 출현을 보며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거기에 무슨 뭐 세균이라든가 화학 무슨 뭐 나쁜 그 화학 제품을 갖다 보내서 그것이 피해가 가장 걱정이죠. 오물풍선은 국회의사당 등 국가 주요 시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경내에도 2차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혹시 모를 폭발 위험에 대비해
격추보다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은 대통령실 앞마당에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4일 폴란드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열리기 직전 갑자기 하늘에서 종이들이 흩날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급히 수습합니다. 이날 대통령실과 용산 일대에는 오물풍선 여러 개가 터지면서 속칭 삐라, 대남 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전단에는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오물풍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북한에서 풍선을 띄워보내는 지점은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는 탈북민 단체와 함께 북한 오물풍선의 제작 원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무풍선을 사용하는 북한. 내부에 수소가스를 주입합니다. 헬륨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끈을 이용해 발열 타이머를 부착합니다. 이를 다시 풍선과 연결합니다. 별도의 동력 없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오물풍선. 북한은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원하는 지점에 풍선을 낙하시키는 기술을 익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열 타이머가 작동하며 쓰레기 봉투가 터집니다. 북한에선 끈에 화약도 묻히는데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생략했습니다. 전단 기술이 아직은 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 없이 바로 끊어내서 바로 이게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보조장치로 화약을 묻힌 것 같은데 그 화약이 터지면 그 수소에 불이 붙으면서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죠. 폭발. 전문가는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적중률이 높아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그들의 패턴이 진화하고 있다는 게 저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보적 수준의 GPS를 탑재하고 또 일종의 이제 시한 폭탄을 탑재함으로써 이것이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보다 좀 위협적인 이런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오물풍선 안에는 주로 쓰레기와 종이류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내용물에선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생화학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률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생화학 무기에 사용되는 작용제를 보유, 개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강력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화학 작용제를 우리 국민에게 투발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이는 사실상 고강도 도발이고요. 풍선이라는 재래식 무동력 수단을 통해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효과성이 매우 낮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풍속이 일정할수록 풍선은 잘 날아옵니다.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요. 하지만 바람이 잘 불수록 공중에서 살포된 이제 작용제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북한은 평양 핵심 지역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해 속칭 삐라 대북 전단을 대대적으로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증거로 공개한 사진, 노동당 청사 상공에서 촬영됐다고 주장합니다. 전단에는 한국과 북한의 소득 격차를 비교해 놓는 등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우리 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평양으로 가서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북한은. 그냥 기체 외양만 공개한 거고. 자, 그리고 되려 기체 외양이 살짝 뭔가 좀 다르다. 그다음에 이 기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양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이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인기 침범 주장 나흘 후 군사 분계선 일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길, 남과 북을 잇는 육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이번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마저 파괴되면서 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건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6월부터는 9.19 군사합의, 즉 남과 북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켰습니다.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상식 이하의 쓰레기 같은 행위들이다. 대북 확성기를 통해 탈북민 소식과 K-팝이 울려 퍼집니다. 제조업 등과 같은 기존 분야 외에도 하지만 도발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강화도 접경 지역. 이곳 주민들은 4개월째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는 저 사이렌 소리 같은 거 하나 더 넣어가지고 더 시끄러. 아주 못 살아, 아주 시끄러서. 옆 사람하고 이 얘기도 못해. 안 들려 서로. 크게 해야 들리지. 하루 이틀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고. 마을의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66데시벨,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거지역 야간 공사장 소음 기준인 50데시벨을 웃돕니다. 소음의 진원지는 3km 떨어진 북한 땅. 대남 확성기를 통해 매일같이 기괴한 소리를 송출한다는 겁니다. 와, 저 소리에 신경 써야지 걸린 것 같아요. 이 장기간 가면 진짜 우리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진짜 너무 심각해. 소음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써봤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좀 덜 들릴까 했더니 마찬가지로 들리더라고요. 뭐 이거 대남 하나예요. 똑같아요. 거의 사골세 살든지 몇 개월 동안 저거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마음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그 뭐 쉽진 않은 얘기죠. 참 괴롭습니다. 하여튼 저거 아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음은 주민들의 생업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가축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먹이를 잘 안 먹고 그 분만하는 게 그 분만율도 떨어지고 수정률도 떨어지고 그래요. 이제 사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음에 민감한 동물인 닭. 먹이 활동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환경에 놓일 경우 산란율이 저하되고 폐사율이 증가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유, 알씨기 났네. 아유. 원래는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하루에 그 10개씩 놔드리는데 저 방송 소리 때문에 하루에 3개, 4개밖에 오늘 4개밖에 안 나는데 이게 시끄러 가지고 이게 알도 많이 안 나요. 그저 하루에 10개씩 놔드리는 건데 이게 140여 가구가 사는 마을.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신축 건물의 집안에서도 소음이 귓가에 울립니다. 하다가 일어나면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날들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요거하고 이게 잠 오는 약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주더라고. 피해 검사를 해놓고 왔는데 간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나더라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냐. 근데 나는 일상생활이 우리 사는 거는 스트레스 받을 거가 없는데 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나 이거 수면제를 좀 처방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해주더라고. 한밤중에도 소음은 또렷하게 들립니다. 소리의 종류만 다를 뿐 거의 24시간 내내 고통이 이어집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부모는 한창 자라날 아이가 걱정입니다. 관계 당국에 해결 방안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위를 좀 도와주실 만한 거는 폭격만 안 맞고 막 홍수만 안 나고 불만 안 났을 뿐 소리로 저희를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걸 몸으로 다 받는 거고 그럼 이것도 재난인 거죠. 진짜 무서운 재난. 제가 민원을 진짜 다 넣어봤어요. 정말 면사무소, 군청, 또 국방부, 통일부 민원을 다 넣어봤는데 다 회피하기 바쁘세요. 그러니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북한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주민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을 멈추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진짜 딱 밀게요 정말. 정말 저희 애들이 오늘도 여기 오면 엄마 그러면 내일부터 이 방송 안 들을 수 있는. 아니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이십니다. 저 참고인은 자리에 가셔서 소음 공해는 더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군사 분계선 인근 파주의 민통선 마을에서도 9월부터 대남 확성기가 켜졌습니다. 남과 북의 소리가 모두 들린다는 접경 지역.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아니 저희가 영로 올라가면은 진짜 듣기도 싫은 남쪽 방송을 들어요. 노래를 강제로 이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노래하고 체대 방송하고 저희 뒤에 사는 주민들은 뭔 죄냐고요. 가운데서 남쪽에서는 방송하고 북쪽에서는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네 50여 년 살면서 이렇게 힘든 거는 처음 겪어봐요. 진짜 시장님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남과 북의 맞대응이 멈춰야 주민들의 일상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오물풍선에 또 대응해서 대북 확성기를 대북 방송을 틀고 또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긴장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대북 방송 지금서부터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마 저쪽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남 방송도 중단할 겁니다. 여기서 대북 풍선도 중단하면 오물풍선도 안 나올 겁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기 전인 5월 초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30만 장과 대중가요가 실린 USB를 대형 풍선에 넣어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접경 지역에서
50개 넘는 대북전단 살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오물풍선을 띄운 것이 지금까지 28차례나 된다고 아부제기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탈북자 쓰레기 단체들이 몇 번 그 짓을 하였는가 하는 것부터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지마! 오지마! 날리지마! 날리지마! 오지마! 오지마! 날리지마! 날리지마!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합니다. 우리부터 멈춰야 북한의 도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곳 파주를 비롯해서 접경 지역 200만이 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접경 지역의 긴장을 재난 상황으로 간주해 파주, 연천 등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납북자 가족 단체가 북한의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하며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2차, 3차, 100차!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풍선으로 모든 수단 동원해서 평양에 떨어지겠습니다. 다음번에 보내는 거는 전단지야. 북한이 싫어하는 물품, 우리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품,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보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98년에 탈북한 그는 강경한 방식의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북 전단만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타이에놀도 보냈고 마스크는 없어가지고 마스크도 보냈고 비타민 C를 보냈고 1불짜리 넣어 보냈고 이게 하나기만 1불이면요 북한 장에서 북한 돈으로 7, 8만 원에 거래됩니다. 암 거래되거든. 1불짜리랑 구경하기 힘드니까 1불짜리 갖고 있으면 부가 생긴다고. 오물풍선이 대북전단에서 촉발됐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데 무슨 평화를 깨뜨리니 전쟁을 일으키니 나는 평화적 방법으로 에드벌룬을 이용해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보내는 건데 전쟁 분자로 몰려. 이거 해도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20년 내가 대북전단을 보냈는데 단 한 사람도 다친 적이 있나. 우리가 이거 대북전단을 보내기 때문에 김정은이 오물쓰레기 보낸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한 3개월 가까이 한 번도 안 보냈어. 지난 3개월 동안은? 그렇지. 7, 8, 9, 10월이니까 이제 4개월 가까이 되네. 끊임없이 보내지 않아. 우리는 안 보냈는데. 그런데 정부는 대응에 소극적입니다. 대북전단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상학 대표 잘 아시죠? 네. 이런 사람들하고 통일부에서 간담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단 한 번이라도 대북전단 날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대북 전단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날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통일부에서. 저희들이 단체들과 접촉을 할 때는 아니 좀 있다 없다로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이 전단 살포를 자제를 중단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돼 이렇게. 2020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으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 형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이 판결의 취지가 오인됐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뭐 위헌이라는 말에만 너무 주목을 해가지고 이 위헌의 취지가 뭔지를 자꾸 이제 부각시키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심대하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리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지할 방법은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하다. 전단을 금지하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금지하는 거는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전단 저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북은 강대강 기조에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북 전단 살포와 대응 문제를 놓고서도 소위 남남 갈등,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립과 반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바로 이 점이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라고 설명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그냥 일종의 어떤 대응 차원에서 보냈는데,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그다음에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풍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저강도 도발이 심리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 중인 우리나라는 사실 매일매일을 회색지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접경 지역은 한반도 안보의 바로미터로 유사시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곳인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과연 어디까지 파급력을 미치게 될까요? 대한민국 최전방, 북방 한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섬,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주민들의 삶은 요동쳤습니다. 그날의 상흔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4년) 전 갑자기 북쪽에서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군부대와 민가를 구별하지 않고 이뤄진 공격. 군인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가도 100채 넘게 파손됐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이명재 씨는 당시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두 노부부가 살던 집이에요. 아저씨를 이렇게 끌어낸 순간에 저 뒤쪽으로 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거실이었어요. 예, 지붕으로 포가 떨어진 거고, 요 거실로 포가 떨어지면서 불이 난 거고. 14년이나 지났지만 마음 한 곳에 여전한 불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겪으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뭐 더 큰 걸 쏘지는 않을까? 그런 트라우마를 이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연평도 주민들은 바다에 기대 삽니다. 그런데 지난 5, 6월 오물풍선 살포와 함께 북한의 전파 교란이 있었습니다. 닷새간 GPS 장치가 마비돼 조업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GPS 장치가 목소리다 보니까 어디 찾아가려고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개 끼면 더 위험하죠. 안개 안 끼면 그러면 감으로 찾아가면서 간다지만 안개 끼면 아예 움직이도 못해요. 하루 나가면은 그래도 변기 빼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면 매덕이 손해보는 거죠. 어민들은 남북관계의 긴장도를 북한 해역의 중국어선으로 가늠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벌일 때면 먼저 자취를 감춘다는 겁니다. 아침에 못 봤어요? 불 헌하게 켜놨더만. 그거 다 중국 어선들이잖아요. 며칠 전에는 중국 어선들이 빠졌는데 지금 다시 또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 별다른 위험 징후를 느끼지 못한다는 어민들.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을 벌일 가능성은 없는 걸까?
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런 문법을 보면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조성한다기보다 한국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어떤 내부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봐서는 굳이 명백하게 북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 10여 곳에 방벽을 세우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폭이 좁아지며 완충지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공격보다 방어 목적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12,000명 규모의 북한 지상군의 핵심 전력인 특수작전군을 이제 파병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북한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전쟁 지속 능력이 있느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유사시에 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한미연합이 진출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도로를 파괴하고 주도를 파괴하고 요새를 했을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서 특수부대 병력 1,500여 명을 러시아에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뉴스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러우 전쟁 3년차,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란 변수가 생겼습니다. Putin is preparing his own reinforcements to continue the war. And he is getting help from North Korea with shells, equipment, now even people.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영상. 한국어를 하는 남성들이 줄지어 보급품을 받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는 연해주의 러시아군 훈련소,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됩니다. 한글과 러시아어가 함께 적힌 문서도 공개됐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북한군을 위해 훈련소에서 배포한 설문지로 파악됩니다. Северной Кореи 오늘 союзники для красавчики. 국정원에서도 북한군 참전 개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북한의 특수부대가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그 병력을 러시아로 수송하는 경로를 보면요. 흥남하고 무수단, 청진항 이 세 군데에서 러시아 선박을 이용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러시아에서도 우스리스크, 하버로프스크, 고벤셰스크 이 네 군데로 북한 병력이 흩어져서 훈련을 받고 주둔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전장터로 이동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병력의 이동은 예상보다 빠릅니다. 이미 8,000명이 교전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Еще. Это только начало, там еще дальше. 북한군의 작전 지역은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로 파악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 점령한 러시아 영토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러시아군 사상자만 1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거고요. 탈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북한 여단 4개가 같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맡아서 임무를 수행한다. 당연히 그 전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파병 북한군을 이끌 책임자로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러시아에 입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그는 북한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 투입에 임박했다는 관측부터 교전에 이미 투입됐다는 주장도 들려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사실상 용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항을 촉구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상담 창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투항을 권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의 투항을 권고하는 한국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과의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비해 한국어 대화 매뉴얼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In our meetings today, we shared our deep concerns about the deployment of DPRK troops to Russia. We also discussed how we're going to work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respond to thi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escalation.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무기 거래 등 규칙 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러브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미 압박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이에 따른 고립의 심화, 나아가서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이런 결국 고립이 이제 경제를 피폐하게 했고요. 더 이상 어떤 출구 전략을 쓰지 않으면 도대체 체제 자체가 존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결국은 반미 선봉에 서서 러시아와 함께 한 참호의 싸움으로써 이런 대내적인 위협을 극복하고자 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결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이른바 북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북한의 행보. 이 조약에 근거해 파병 문제도 조직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제4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마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이제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파병을 직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억제력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좀 더 이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민족 대단결, 조국 통일이라는 선대의 유훈을 폐기하려는 걸까? 적대주의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도 했고 그 속에서 화해, 통일, 동족이란 용어도 다 삭제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식
생존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의식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각자 도생, 따로따로 잘 먹고 잘 살자. 전문가는 그 이면에 체제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부 문화를 경험하고 시장 경제를 체득한 소위 장마당 세대. 북한의 청년층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간계층 단위는 이미 인구 사역적으로 보면 세대 변화가 굉장히 한번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느냐. 이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의존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국가한테 뭘 배급을 받아야 의존한다는 생각을 하고 아 은혜롭네 참 날 걔도 뭔가 배급도 주고 하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세대들을 상대로 해서 언제까지 통제로 일관해서 뭐 차단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 균열적 요소들은 더 커가면 커갔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북한의 젊은 층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북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장마당 세대 탈북민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 한 명을 죽여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네, 탈북 이후 한국에 정착하신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한경남도 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나 대한민국의 영상들, 콘텐츠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을 얻게 되었고 지난해 10월 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동해로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늘 KBS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오면서 제가 감회가 좀 새로웠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게 기본적으로 이 KBS 덕이거든요. 매일 KBS를 봤어요. 매일.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날로그식으로 안테나 이렇게 만들어서 봤고 195.25 하고 205. 얼마 이렇게 되면은 KBS 1통로하고 2통로가 잡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민국 꼭 가라. 너만이라도 나가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KBS를 5년 동안 보면서 우리 아버지 그 이야기를 내가 폐부로 그다음에 그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고 말았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에 좀 왔어요. 14살에 오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북한이란 사회에서 더 이상 자식들의 미래도 좀 바라보기 힘들고 또 경제 상황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좀 더 새로운 터전에서 자식들의 꿈을 펼쳐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집안은 정말로 핵빨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당연히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집안이 다소는 게 너무 뿌듯했지만 나중에 어머니를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가면서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어릴 때 엄마를 억울하게 잃었어야 됐고 왜 고아가 됐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저의 그런 미래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모와 언니 팔짱을 끼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북한이 지금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마당 세대는 불만 사항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가나 모여 앉기만 하면은 정권에 대한 비방을 막 했거든요. 우리가 저희 친구들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김정은을 비유해는 암호가 있었는데 우리 집 아버지로 표현했거든요. 만약에 걸리면은 난 우리 아버지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해마다 지금 이상한 법들 만들고 있어요. 반동사상 배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별 시한찬란한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법이 곧 인민들한테는 억제해는 통치 수단인 거죠. 김정은이요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핵 미사일 아니에요. 한국 콘텐츠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북한 아래에 있는 지금 세대들이 지금 바뀌고 있고 이념이 바뀌니까 곧 북한 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 현장에서 적발되면 바로 총살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 무엇보다도 더 큰 불만이 생기고 저는 나가기만 하면 단속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자유가 없는 그게 더 와닿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 머리를 좀 내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남한식이다. 네, 그리고 옷을 입는데 약간 이쁘게 입잖아요. 그러면 이것 역시 남한식이다. 눈에 띄운다 하면 무조건 단속하거든요. 눈에 띄면 일단 남한 콘텐츠를 보고 있는 거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저보고는 불순이라고 했어요. 불순. 네. 네, 북한이 최근 두 국가론을 규정하고 나섰는데 북한의 사실적에도 이런 움직임을 좀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살았던 곳이 NLL 근방이다 나니까
구호가 다 달라졌어요. 구호 자체가. 원래는 통일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남반부를 해방하자는 의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쟁이거든요. 다른 말이 없고 올해는 전쟁 준비 완수의 해로 될 것입니다. 김정은 딱 쏘가지고서 두 국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너희들이 희망을 가지지 마라. 꿈 깨라.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죠. 김정은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그때부터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번에 그 폭파하는 걸 보면서 김정은이 진짜 이제는 통일할 생각 없고 북한만의 자신만의 왕국을 꾸려가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구라는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북한 주민들의 정말 유일한 희망은 통일이었어요. 왜? 그거는 세대 불문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정말 내가 마음껏 먹기 위해서 통일을 원하고 어른들은 나의 미래를 위해 통일을 원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아예 그것까지 딱 차단해버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제는 그 희망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 땅에 사는 게 지옥스럽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통일을 바라만 버텼는데 그것마저도 차단해버리면 북한 주민들은 날개를 정말 잘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북한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장마당 세대. 한국의 MZ세대 격인 북한의 2030 청년층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보다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이 통일을 지우고 대립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우리가 강대강식으로 대응하고 러시아 파병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져 한반도 안보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러우 전쟁이 남북의 대리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당국의 대북 위기 대처 능력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